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확 밀어붙이니까 러시아 군이 완전히 그냥 도미노 쓰러지듯이 쓰러져 버렸는데, 그 내막이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그냥 마구잡이 버리고 갔던 러시아 군의 장비, 그 중에서 대대급 지휘 장갑차를 다수 노획했는데, 그 지휘 장갑차 안에 그동안 그들이 상부에 보고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배치도, 작전지도, 이런 주요 기밀 보안 문서들이 다량 있었고, 다량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야, 정말 놀랍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또 지금 이 육군뿐만 아니고 러시아 공군이 완전히 괴멸된, 바닥이 그냥 다 털린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또 그와 별개로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는 이 러시아 본토 지역을 포격하는데 서슴지 않고 포격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본토 국경 지역의 도시들에 마구마구 지금 포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주민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미사일 한 발 떨어지는 거하고 포병이 그냥 효력사 한번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미사일이 한 발 떨어지면 끝이지만 이건 효력사는 꽝꽝꽝 하니까 그런 공포를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참고로 어제 아침에 올려드렸던 그 시큐리티 뉴스가 어제 노란 딱지가 오후에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걸 신의균 군사TV로 옮겨 놨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똑같은 동영상인데 국방TV는 노란 딱지고 군사TV는 안 붙냐? 너 지금 군사TV 구독자 모으기에서 수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그게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랬죠. 이 신의균 국방TV에는 애국가만 올려도 노란 딱지를 붙인다. 이 방통위원장 바뀌고 나서 그래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입니다. 그 실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신의균 국방TV에서 노란 딱지가 붙은 것을 군사TV에 올리면 안 붙습니다. 아마 이 국방TV만 전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오래전부터 드는데, 아무튼 신의균 군사TV도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올려놨으니까 못 보신 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병력 사살을 추가로 200명 했습니다. 전차 6대 격파, 장갑차 8대 격파, 차량 28대 격파, 트레일 등 특수장비를 1대 격파, 야포 7문 격파, 다련장 로켓 1문 격파, 헬리콥터 1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요. 이 전과들은 대부분 지금 바흐무트, 그러니까 세베로도네츠크 아래에 바흐무트가 있죠. 그 바흐무트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투에서 나온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나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헤르손 쪽에서는 전혀 정보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제대로 취합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참모부에서는 이렇게 무인 항공기, 미사일 이런 거 지금 격추 전과가 없죠. 그런데 각 사령부별로 또 전과를 발표하는데, 거기 보면 무인 항공기, 미사일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합이 조금 늦어져서 아마 제가 월요일 날 토요일 것까지 같이 취합을 해서 월요일 날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과를 바탕으로 주변 상황을 보겠는데요. IAEA 그리고 EU에서는 러시아가 이제는 자포리자 원전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된다, 철수하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인류애를 위해서도 러시아가 여기서는 양보하고 물러나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 분쟁 관측소라는 기관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저장 시설 15%를 고의적으로 파괴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밀 중심으로 굉장히 그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죠. 우리나라도 밀가루 가격이 워낙 올라가지고 초코파이, 라면 다 가격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적인 식량 가격 상승의 원인이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저장 시설을 저렇게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연유에 있다라고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황이 원래 키우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성사되지 못했죠.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 교황에게 질문들이 자꾸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 나토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에게 계속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교황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정말 놀랍죠. 왜냐? 일단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워낙 비인도적인 일을 많이 저지르고 범죄 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저지하려면 우크라이나가 강해야 되겠죠. 저는 뭐 이 교황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현재까지 미사일, 즉 대지상 타격 미사일을 3,800발을 사용했다. 여기에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있을 것이고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이 있을 것이고 또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순항미사일이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미사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미사일들 다 떨어져서 S-300에 들어가는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지대지용으로도 타격을 했죠. 그게 탄도 중량이 한 150kg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다 합해서 지상에 떨어진 미사일이 총 한 3,800발 된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뭐냐? 이제 쟤들 더 이상 쏠 미사일 없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독일이 이제 슬슬 정신을 차리고 우크라이나에게 뭔가 무기를 좀 지원하기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딩고라고 하는 차륜형 장갑 차량 50대 이상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딩고는 미국의 그 엠랩처럼 생긴, 뭐 엠랩 같은 그런 기능은 없는데 엠랩처럼 생긴 그런 트럭형 장갑차예요. 이걸 이제 한 50대 이상 기증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하지 말고 앞으로 레오파르트 2 A4 전차 그리고 마르더 장갑차 이런 거 다 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투기 같은 것에도 폭을 넓히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EU 유럽의 최고 선두라고 이렇게 스스로 느끼고 있는, 또 주변에서도 사실은 지금 요즘의 유럽 상황은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독일이 그 정도 위상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이 얼마 전에 6억 7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우크라이나에 주기로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추가로 6억 달러의 추가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하이마스나 이런 데 들어가는 탄약 그리고 에이테킴스 미사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로 탄약류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하는 건 레드라인을 넘는 거다. 장거리 미사일은 뭐냐면은 이제 에이테킴스 말이죠. 그게 최대 300km까지 날아가니까 그걸 장거리라고 해요. 기가 차는데 아무튼 그걸 레드라인 넘는 거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이 그 에이테킴스를 줄 때 이거 가지고 러시아 본토는 때리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고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라 라는 말을 제가 대신 해주고 싶네요. 우크라이나가 이즈움에서 제2의 부차 사건을 확인했다. 여러분들 아마 보도 보셨을 겁니다. 시신이 매장되어 있는 여러 군데를 발견을 했는데 토탈 한 600구 정도의 시신을 발견했다라는 거고 그 시신 중에는 어린이도 있고 이런 그 비극을 발견을 했는데 전범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정말 나쁜 자들입니다. 크림 공화국은 계약 용병 모집에 착수했다. 이제 크림이 공격받을 이런 그 목전에 왔죠. 헤르손 다음은 바로 크림이니까. 그래서 이 징병을 또 징병을 할 수도 없고 모병을 해봐야 뭐 그 적은 월급 받고 오지도 않고 하니까 용병을 모집한다. 돈 많이 줄게. 한 1억 줄게.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속이고 일단 병력을 확보하려는 모양이죠. 그런데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 많이 준다 해도 안 간다는 겁니다. 왜? 전쟁 마치고 살아야 마지막 돈을 주니까 뭐 살지 안 살지 못 살게 될 확률이 더 높은데 여기 가면 바보죠.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 전역에서 점점 동진 중이다. 지금 뭐 이 워맵, 이 전술 지도, 전쟁 뭐 상황 지도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이 하르키우주의 동쪽은 빨간색, 즉 러시아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점점 동진 중이다.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총동원령보다는 현지에서 징집해 병력 충원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푸틴의 정치적 부담을 세게 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쟁이 좀 길게 가더라도 현지에서 도네츠크, 루한스크, 또 헤르손, 자포리자, 크림 이런 데서 어떻게 한번 해봐라 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말 러시아 공군 비참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 12일 이륙 중에 어이없게 추락한 러시아 공군 수호-25 공격기의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추락 사고가 아니라 현재 러시아 공군이 처한 심각한 문제가 압축된 사고여서 러시아군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9월 12일 크림반도에서 벌어진 수호-25 이륙 중 추락 사고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기체 이상에 신참 조종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는 해당 기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전선에 투입된 러시아 공군 전체의 문제라고 복수의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16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당시 추락 사고를 낸 수호-25 공격기의 조종사가 이제 막 전선에 배치된 신참 조종사인 돌빅 세르게비치 중이었다며, 그는 불과 지난달까지 생도 신분이었지만 속성 교육을 받고 중위로 임관해 임무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부터 극심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조기 임관시켜 공수군 지상보병 전투원으로 보내거나 조종사로 투입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신참 조종사들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 기체 이상이나 돌풍 등의 긴급 상황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최근 러시아 공군의 항공기와 조종사 소모율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9월 초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시작되고 보름도 채 되지 않아 고정익 항공기만 20대 넘게 잃었는데요. 지상군만으로 전선 유지가 어려운 러시아가 공군에 의한 지상 공격 임무를 더 많이 부여하면서 고정익 항공기 손실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격추될 경우 탐색 구조팀을 보내 구조하는 서방 측 공군 교리와 달리 러시아는 조종사를 소모품으로 간주해 구조작전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격추된 항공기 조종사는 우크라이나군에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러시아는 개전 초부터 현재까지 잃은 250여 명의 베테랑 조종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극심한 조종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은 현재와 같은 소모율이라면 11월 말께 이번 전쟁의 주간 군구인 남부 군광구는 물론 모스크바와 러시아 핵심 지역을 방어하는 서부 군광구의 항공전력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상군에 이어 공군까지 소멸 위기에 몰린 러시아. 과연 이 전쟁을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제일 먼저 그 어느 언론보다 제일 먼저 이 수호-25 두 대 이렇게 이륙하다가 1번기는 갔는데 2번기 그냥 바로 그냥 내리박아 버렸던 이 추락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렸죠. 그리고는 우리 언론에 쫙 나왔던데 이 원인이 밝혀졌다. 일단 정비불량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종사가 베테랑이면 충분히 이걸 이제 기체를 바로 잡아서 다시 회항해서 착륙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조종사가 너무 신참이었다. 이게 이 조종사의 친구의 증언으로 인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비행기를 몰았던 친구가 바로 내 친구였다 하고 밝히면서 이 사람이다 라고 올려준 거죠. 중입니다. 불과 얼마 전,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관 생도였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소위로 인관하죠. 여기는 중위로 인관합니다. 그럼 인관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경남 사천에 있는 그 훈련 비행단에서 KT-1 훈련기 조정하고 거기서부터 기량을 연마하고 그렇게 해서 기량이 좀 닦아지면 이제 T-50 올라가고 T-50에서 기량이 좀 닦아지면 이제는 TA-50 전술 입문기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중위 말반쯤 되면 이제 전투기 배정받고 대위쯤 되면 작전 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위도 혼자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해서 1번기 소령이 조종하는 1번기 옆에 요기로 붙여서 이렇게 이제 조종을 하고 그걸 또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이게 우리 한국 공군의 패턴이에요. 제가 가서 공군부대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로 치면 경남 사천에서 그 프로펠러기 KT-1 그거 조종하고 있어야 될 애를 지금 전선에 보내서 공격기를 조종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체 후방에서 기동이 좀 안 되네? 돌풍이 불었어? 돌풍이 불면 이렇게 핸들링을 좀 해야 될 텐데 이걸 하지 못하고 그냥
시체말로 꼬로박아버린 거죠. 이 정도로 지금 러시아가 조종사가 부족하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러시아 공군 전투기가 250대가 격추됐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공군의 개전 전 총 전투기 공격기 숫자가 1440대였어요. 이걸 뭐 저기 시베리아 또 극동 캄차카반도 여기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서 이 전쟁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의 전체를 여기 투입할 수가 없어요. 지켜야 할 곳, 또 초계해야 할 곳, 또 순찰해야 할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40대로 봤을 때 이렇게 250대가 격추가 된 것은 17.3%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전투기 가지고 있으면 그 전투기가 다 운용되나요? 아니죠. 가동률은 러시아는 아마 개전 전에 아무리 잘 봐줘도 70% 가동률. 그런데 지금 가동률 뚝 떨어졌겠죠. 이제 전쟁이 한 6개월 정도 길어지면서 피로도 올라가고 부품 없고 이렇게 해서 가동률 아마 50%도 안 될 겁니다. 50% 가동률 정도 따졌을 때 이 전선에 100% 러시아 공군 전체를 다 갖고 올 수 있다 하더라도 250대 추락했으면 35% 날아간 겁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거 아닙니까? 35%가 사라졌다, 공군력에서. 그리고 조종사도 그만큼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관생도였던 애를 제대로 된 임관 코스를 안 밟았는데 야, 임관시켜 그냥 해서 임관시켜서, 그럼 임관하면 이 젊은 애들이 프로펠러 초등 훈련기 그거 몰고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야 되는 애를 제트 공격기를 몰아서 실제 지상 타격하러 보내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이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레스큐, 그러니까 추락하면 조종사 구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공군에도 최고의 특수부대가 바로 공군 조종사 구출하는 그 부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람을 그냥 부속품 중에 하나로 보니까 추락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락한 조종사가 다시 살아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미군은, 한국군은 반드시 구해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군대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군력이 완전히 다 말아먹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데이터 보니까 지금 공군력, 제공권 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 있다는 거 이제 데이터가 느껴지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가 막힌 러시아군의 작태가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동부전선의 러시아군 상태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야전 지휘소 차량을 흠집 하나 없이 고스란히 노획했는데 노획한 차량의 전투 기록과 포로들의 진술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9월 10일 이지움을 점령한 우크라이나군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였으며 우크라이나군이 기만 작전을 위해 투입한 소수의 선발대에 놀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전력을 과대평가해 싸워보지도 않고 제 발로 뛰쳐나와 항복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16일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러시아군 포로들의 진술과 이줌에서 노획한 R149 BMR 야전 지휘 차량에서 나온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됐는데요. 러시아는 최초 식별된 우크라이나군 전차 여단을 군단급 이상의 대병력으로 오인해 싸우기도 전에 재니를 상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소수의 특수부대를 투입해 이지움 시내를 교란하는 한편 전차와 장갑차들로 구성된 제병 협동부대를 이지움에 투입했는데요. 이지움 북쪽에서 접근한 이들은 서쪽과 서남쪽에서 진격할 주력 부대를 감추기 위한 기만 전력이었고 임무 역시 러시아군의 주의를 끄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지움에는 러시아군 최소 10,000여 명이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버티고 있었는데요. 당시 이지움 공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의 전체 병력은 15,000여 명 수준이었고 이는 러시아군의 탄약 부족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방어 측인 러시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획된 러시아군 전투 기록을 보면 당시 이지움의 러시아군 지휘부는 이지움에 최소 8만 명 이상의 대군이 공격해 들어왔다며 본토에 긴급 구원을 요청했는데요. 인근에
자신들을 지원할 아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재니를 상실해 곧바로 항복해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지움 주둔 러시아군은 7천여 명이 도주하고 3천여 명이 항복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시가전이 벌어진다면 우크라이나군을 충분히 저지하고도 남았을 러시아군이 너무나 쉽게 백기를 들어 처음에는 이것이 기만전이 아닌가 의심했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우크라이나는 전차와 차량화 보병으로 구성된 돌격부대와 하이마스 등 포병부대의 기막힌 협공으로 전광석화와 같이 돌파전을 감행해 러시아로 하여금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공포감을 갖게 해 싸우지 않고 이지움을 탈환했다라며 우크라이나군 지휘부 누군가가 동양의 손자병법을 읽은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동부전선 최정예에 였다는 이지움의 러시아군이 이 지경이라면 나머지 병력들의 상태는 어떨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이지움에 10,000명이 있었는데 7,000명은 도망가버리고 3,000명은 항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467대의 전차, 1,380대의 장갑차 등이 이 이지움을 비롯한 이 동부전선 하르키우 쪽에서 노획됐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죠. 467대 전차 같으면 5개 기갑여단 만듭니다. 1380대 장갑차 같으면 5개 기계화 여단 만듭니다. 그런 걸 그냥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자기네들이 착각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럭에 끌고 오고 있는 장갑차 뒤에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지휘 장갑차입니다. 지휘관들이 타고 지휘를 하고 또 상부하고 통신도 하고 하는 그런 건데 여기에 통신 기록하고 다 보니까 노획해서 보니까 그런 게 나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안테나를 올리고 상부하고 송수신을 하고 하는 그런 지휘 장갑차예요. 이걸 다수 노획했어요. 아니 이것도 폭파시키고 도망가야지. 이걸 놔두고 도망가면 됩니까? 정말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얘들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군이 15,000명에 불과한데 한 8만 명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8배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용맹하게 싸워도 중과부적이다. 도망가야 된다. 라고 한 겁니다. 사실은 15,000명. 그러면은 요새를 구축하고 버티고 있는 또 탱크가 수백 대가 있는 이 방어군이 1.5배의 공격군을 당하지 못합니까? 이건 공격은 방어군의 3배는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공격이 방어의 1.5배다. 그럼 방어가 유리하죠. 그런데도 8배로 생각하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정말 기가 찬데. 그래서 북쪽에서 이렇게 93 기가 여단이 내려가면서 그냥 한번 하이마스 딱 지원 사격 받으면서 한번 툭 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원래 주력은 여기 있는 3전차, 4전차 이 여단들인데 이 북쪽에서 오는 93 여기는 조공이고 그냥 기만전을 위해서 한번 치러 가는 선발대였는데 이 선발대를 보고 그냥 확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것처럼 그냥 다 도망가 버렸. 그래서 이거 보고 야 이거 손자병법을 읽은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영업한 최고의 그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레딧 거기 보면 우크라이나군에는 제갈량이 있는 것 같다. 야, 지금 이 서양 사람들도 삼국지, 손자병법 이런 거 아는가 봐요. 우크라이나군엔 제갈량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제갈량이 알고 보니 미군이었다. 라는 겁니다. 미군이 이 작전 코치를 해주고 하니까 이렇게 잘 싸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우크라이나군은 놀랍게도 잘 싸우고 있고 러시아군은 이렇게 놀랍게도 바보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정말 바보같이 놔두고 가다 보니까 다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전쟁을 이길 수가 없죠.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미사일 공격이 아니고 이제는 포격으로 여기저기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굉장히 공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르키우주 대부분을 탈환한 우크라이나군이 이제는 국경 너머의 러시아 도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본토에서 증원되는 전력을 막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러시아군은 물론 주민들까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9월 15일 심야부터 9월 16일 새벽까지 하르키우주와 인접한 러시아 벨고로드주의 2개 축선 주요 도시에 맹렬한 포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국경 일대의 러시아 정부 시설이 파괴됐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16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와 이105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 벨고로드주의 국경마을 네코테예프카와 그 후방에 있는 벨고로드시 남부의 타브로보, 우크라이나 쿠판스크시에서 P79 도로와 농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벨고로드주 국경도시 발루이키시에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네코테예프카 마을에 떨어진 포탄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로 들어가는 러시아 국경 세관과 주변 도로에 집중적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세관 건물이 완파되고 세관 옆 야적장에 쌓아놓은 물자들이 대부분 불타버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타브로보 지역 역시 군수품 창고가 불타 없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발루이키 지역에도 대량의 로켓탄이 떨어졌습니다. 발루이키 시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약 23km 떨어진 곳인데요. 러시아 벨고로드주 행정당국은 이번 포격이 우크라이나 국경 마을인 토폴리 일대에서 실시됐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무고한 발루이키 시민들을 공격했다고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발루이키에 포격을 가한 것은 이곳이 쿠판스크 방면으로 들어오는 러시아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번 포격을 통해 쿠판스크에서 도주해 재정비 중인 러시아군을 노렸다고 오신트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의 포격은 러시아 후방 물류 거점 파괴라는 전략적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던 러시아 본토 타격이 전선 후방의 적에 대한 전술적인 타격 목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도로 옆에 딱 봐도 뭔가 군대 시설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시설이 불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러시아고 이 바로 앞이 우크라이나인데 세관입니다. 세관. 그 세관 건물 그리고 그 세관 옆에 있는 야적장을 포격으로 부숴버린 겁니다. 야적장에 아마 러시아군의 군수품이 있었다는 정보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벨고로드 바로 남쪽에 있는 이 지역에 또 러시아 군수품 적재가 되어 있었 곳이 있는데 여기를 또 타격하고 이 발루이키 여기도 타격했는데 지금 이 하르키우 쪽에서 밀려 들어가서 러시아 본토로 도망간 이 러시아 군들이 발루이키, 벨고로드 이 지역에서 다시 재편성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재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크라이나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증원군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재편성하고 있는 이 러시아군을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고 또 러시아군의 군수품이 있다고 정보가 들어온 그곳이 러시아 본토라 하더라도 이제는 그냥 이렇게 때려버리는 거죠. 그것도 포격으로 하이마스와 자주포 같은 이런 재래식 포병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미사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어디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러시아 국민들의 공통적인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공포가 확산되는 것이죠. 또 러시아군도 이제 국경 넘어 도망갔으니까 이제 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웬걸 포격이 떨어지니까 정말 뭐 더욱더 사기가 떨어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제가 내일 일요일을 맞아서 러시아는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것이고 하는 그런 예상, 그래서 도대체 전쟁은 언제 끝날 거냐 하는 그런 예상을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예상을 한번 해보고 해설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올렸던 동영상이 어제 오후에 노란 닭지를 먹어서 신인균 군사TV 링크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그 동영상 링크 해드릴 겁니다. 여기에 올려드릴 테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신인균 군사TV와 해당 동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군사TV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